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삼성전자 노조 부위원장이 직접 던진 이 한마디에 21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정부의 카드가 깨어났습니다. 1963년 제정 이후 단 4번만 꺼내든 칼, 긴급 조정권입니다. 마지막 발동은 2005년 대한항공, 그 뒤로 21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삼성노조를 향해 정부가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걸까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국민연금과 100조 원짜리 청구서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한마디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누가 한 말일까요? 경쟁사 임원도 아니고 외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도 아닙니다. 바로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부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5월 17일 밤 이송희 부위원장은 조합원 텔레그램방에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 마지막에는 군사각오로 전한다는 표현까지 덧붙입니다. 회사 살리자는 결의로 읽기에는 어딘가 이상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1대1 대화창에서는 더 사적인 말들이 쏟아집니다. 간방 보내면 책이나 읽고 운동 좀 하고 오겠다.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회사 측이 노조원들을 한 가족이라 부른 표현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부위원장 한 사람의 격앙된 표현이라고 넘어가기엔 위쪽 풍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최승호 씨는 이틀 전인 5월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사후조정회의의 녹취를 그대로 외부에 공개합니다. 사측이 올해 영업이익 200조라고 한 발언을 300조라고 반박하며 인명소통방과 취재진 단톡방에 일방적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비공개 중재 자리를 왜 무단으로 공개했는지, 그 안에 사측 숫자를 왜 입맛에 맞게 흘렸는지 답은 없고 질문만 쌓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부장님이 단톡방에 이 회사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아 라고 올렸다고 칩시다. 다음날 아침 인사팀에서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아마 책상이 먼저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4만 명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받는 쪽은 인사팀이 아니라 회사 전체,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을 가진 1000만 명의 소액주주, 국민연금 가입자 전구입니다. 발언 하루 뒤인 5월 18일 부위원장 본인이 해명에 나섭니다. 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다. 노조 무시와 조합활동 위축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는 의미였다. 말은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아본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그림은 회수가 안 됩니다. 해명이 올라온 바로 그날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5월 18일 하루 안에 정부, 재계, 법원 세 곳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담화를 띄웁니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수원지법은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24시간 사이에 3개의 전선이 한꺼번에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동시다발의 압박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위원장의 그 한마디가, 위원장의 녹취 무단 공개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카드의 비상 등을 노조가 자기 손으로 켜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21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카드,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그 정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한마디가 왜 21년간 잠들어 있던 정부의 카드를 깨웠는지, 그 카드의 정체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노조가 얼마를 원했길래 이 사달이 났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약 45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들고 온 중재안은 12%, 약 36조 원, 1인당 5억 원 수준이죠. 사측이 제시한 마지노선은 9에서 10%, 약 30조 원, 1인당 4억 원이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액수가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5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누적 17시간의 사후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위원장 발언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12시간을 대기했는데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 12% 중재안마저 걷어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15% 요구는 사실 노조가 처음부터 노린 게 아닙니다. 옆집 SK가 만든 댐이 무너진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노사가 합의해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룰을 만들어놨습니다. 기본급 1000% 상한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2025년에 영업이익 47조 2천억 원을 찍어버립니다. 영업이익률 49%,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잠시지만 삼성으로부터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이 룰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SK하이닉스 직원 1명의 성과급이 기본급의 2,964%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보너스 한 번에 연봉의 1.5배가 통장에 꽂힌 겁니다. 옆 동네 김 씨가 회사에서 보너스 1,000만 원 받았다고 들으면 우리 회사 회식 자리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그대로 벌어진 일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우리도 영업이익의 15%, 1인당 6억이라고 들고 나온 진짜 도화선이 바로 이 옆집 댐이었습니다. 그래서 SK가 10%면 우리는 더 라는 산수가 협상 첫날부터 깔려 있었던 거죠. 문제는 삼성전자 직원이 이미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고연봉 직단이라는 점입니다. 2024년 평균 연봉이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1.5% 오른 역대 최고치였고 노조원 평균만 봐도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협력사 평균 4천만 원대와 비교하면 그 자체로 서너 배 격차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에 1인당 6억 원을 더 얹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측은 9에서 10%까지가 한계라고 못 박았고 노조는 12%로도 퇴보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겹쳐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호의 직책수당이 월 1,000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조합비의 최대 10%를 임원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규약 덕분에 매월 최대 3,500만 원이 지도부 5에서 8명에게 흘러갑니다. 타임오프로 회사 월급까지 동시에 받습니다. 1인당 6억을 외친 사람들의 지갑이 이미 두 군데에서 채워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따라옵니다. 이 1인당 6억이 단순히 노조원들만의 보너스 문제일까요? 그 청구서는 5군데로 갈라져서 날아갑니다. 100조라는 숫자, 정확히 누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지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자, 노조원 한 명이 6억을 더 받겠다고 던진 그 청구서. 100조라는 숫자는 도대체 누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 협력사 12만 8천 명입니다. 삼성전자에 부품을 대는 1차, 2차, 3차 협력사가 1,754곳. 직접 고용된 사람만 12만 8천 명이 넘고 가족까지 합치면 약 50만 명이 이 라인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삼성전자 직원 평균은 1억 5,800만 원, 무려 3배에서 4배 차이입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가져가면 협력사 단가는 그만큼 더 깎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청구서입니다. 두 번째 주인,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8% 가까이 보유한 단일 최대 기관 투자자입니다. 파업으로 주가가 흔들리면 그 손실은 누구 거냐? 바로 여러분 노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본인 동의 한 번 없이요. 세 번째 주인, 소액주주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1,669조 원, 코스피 전체 시총의 23%가 이 회사 한 곳에 묶여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침 한 번 하면 코스피 전체가 폐렴 걸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한 주도 없으신 분들도 펀드 한 칸만 들고 있으면 이 충격을 그대로 맞습니다. 네 번째 주인, 한국 수출입니다. 작년 한 해 반도체 수출액이 1,734억 달러, 전체 수출의 24%가 반도체 한 품목입니다. 경제 6단체 자료로는 내년이면 그 비중이 37%까지 오릅니다. 수출 3건 중 1건이 반도체. 파업으로 라인이 멈추는 순간 한국 수출 전체가 같이 멈춥니다. 다섯 번째 주인, 그리고 마지막, 바로 여러분 시민 한 명 한 명입니다. 매출이 무너지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는 결국 일반 납세자가 메우게 돼 있습니다. 100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부산광역시 1년 예산이 약 17조 원입니다. 그 5배가 넘는 돈이 한 번에 증발하는 겁니다.
2018년 평택공장 정전을 기억하시는지요? 단 28분에 무너진 손실이 약 500억 원, 분당 10억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1분마다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이게 18일짜리 파업으로 들어가면 어떤 숫자가 찍힐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결국 노조원 한 명이 1인당 6억짜리 보너스를 더 받겠다고 시민 한 명당 14만 원짜리 청구서를 모두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백조 분쟁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막을 카드가 정부 손에 단 한 장 남아 있습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카드, 이제 그 정체를 보겠습니다. 백조 청구서를 막을 수 있는 카드, 이제 그 정체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정부가 21년 동안 칼집에서 꺼내지 않았던 그 카드의 이름은 긴급조정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5개 조항의 그 절차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카드를 꺼내는 사람이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발동권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직접 결정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부 장관 한 명의 사인 한 번으로 4만 명의 파업이 멈추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카드가 한 번 작동하면 노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효력을 4단계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중지입니다. 장관이 발동을 공표하는 그 순간 진행 중이던 모든 쟁의 행위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파업 중이었으면 다음 날 아침 출근입니다. 두 번째, 30일 금지입니다.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 노조는 쟁의 행위 자체를 새로 시작할 수도 다시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 달 내내 멈춤 버튼이 눌린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강제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노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의 테이블에 강제로 앉혀집니다. 네 번째, 강제 중재입니다.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 위원장이 15일 안에 중재 회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재 재정은 단체 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노조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중노위가 찍어버린 도장이 노사 양쪽을 그대로 묶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긴급조정권은 회전문 같은 장치입니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30일 동안 노조는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태로 그 안에 갇힙니다. 그 사이 중노위가 강제로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도장이 곧 단체 협약이 되어버립니다. 노조가 합의했다는 사인 한 줄 없이도 협약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문을 강제로 뜯고 나가려는 시도에는 형사처벌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파업을 강행하면 노조 간부 개인이 감방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 카드가 실제로 작동했을 때 어떤 결말이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1963년 제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발동된 건 단 4차례입니다. 한 건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9년 배한조선공사입니다. 수출용어선 20척 납품이 막힐 위기였습니다. 첫 발동이었고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는 1993년 현대자동차입니다. 계열사 연대 파업이 72일을 끌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손실이 6,727억 원이었습니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못 찾았고 결국 중노위가 강제 중재로 도장을 찍어 끝냈습니다. 사건 중에 강제 중재까지 간 유일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입니다. 파업 25일째 발동, 직접 피해만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입니다. 12월 8일에 파업이 시작됐고 정부는 단 4일 만인 12월 11일에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안에 모든 게 종결됐습니다. 4일짜리 파업에 직간접 피해가 1,894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21년 전 마지막 발동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사건 중에 강제 중재까지 간 건 1993년 현대차 단 한 건뿐입니다. 나머지 셋은 30일 안에 노사 자율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강제 중재까지 간 그 한 건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노조가 합의해주지 않아도 협약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 순간부터 노조의 협상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들고 있어봐야 쓸데가 없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정부가 이 칼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노동 3권을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카드라 한 번 꺼내면 정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하루 만에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날 경제 6단체가 공동 성명으로 파업 발생 시 즉각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같은 날 수원지법은 가처분을 인용해 쟁의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18억 원 강제 이행금이 붙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지만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자성어 2개도 함께 박혔습니다. 과유불급, 물급 필반.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전날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담화에서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1년간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세 개의 신호가 정확히 5월 18일 하루에 동시에 켜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칼을 꺼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 노조가 마주칠 진짜 결말은 다른 나라들의 풍경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21년 만에 칼을 꺼냈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 노조가 마주칠 진짜 결말은 이미 다른 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풍경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대만 TSMC를 보겠습니다. 1987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노조가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무노조 경영입니다. 창업자 모리스 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임금은 오르고 근무 시간은 줄어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도 사회도 망가진다. 노사 분규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몰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박탈감 속에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책정한 성과금만 2061억 대만 달러입니다. 옆 나라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텔은 60년 가까이 무노조 기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까지 흔들며 노조 보장을 압박했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도 일부 사업장에서만 제한적인 노조 활동이 있을 뿐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노조는 드문 사례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TSMC와 인텔이 무노조인 게 단순히 사장님들이 자유로워서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발전소 같은 구조라 파업이 곧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이 시작된 뒤 라인이 몇 분만 멈춰도 웨이퍼는 그 자리에서 폐기됩니다. 발전소를 멈춰 세우는 권리를 한 집단의 통째로 쥐어주는 순간 멈추는 건 회사가 아니라 도시 전체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법으로도 이중빗장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1947년에 만든 태프트 하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법무장관이 연방법원에 신청해서 80일간 작업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긴급조정권의 30일보다 2배 반쯤 더 깁니다. 독일은 2015년에 단체협약 통일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노조가 여럿이면 다수 노조의 협약만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소수 노조가 자기들끼리 파업을 강행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외 풍경보다 더 무서운 단서가 한국 노조 안쪽에서 이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사이에 초기업 노조에서 집단 탈퇴 신청을 한 인원이 4,000명입니다. 잔존 조합원이 약 6만 7천 명입니다. 여기서 3,000명만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반 노조 지위를 잃습니다. 교섭 대표 자격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더 큰 균열은 비반도체 부문, 그러니까 가전과 모바일을 담당하는 DX 부문에서 나옵니다. 약 1만 4천 명 조합원 중 6천 명 가까이가 이미 이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조 요구가 메모리 부문 성과급에만 쏠려 있어 자기들 몫이 없다는 박탈감이 폭발한 겁니다. DX 조합원 5명은 아예 법원에 우리 이름으로 교섭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까지 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나리오 4줄이 떠오릅니다. 첫째,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하면 30일간 모든 쟁의가 멈춥니다. 둘째, 그 30일 안에 자율 합의가 안 되면 중노위가 강제중재 도장을 찍습니다. 노조의 협상력은 그 도장 한 장으로 사라집니다. 셋째, 한국 반도체는 멈춰있던 라인을 다시 돌리며 글로벌 경쟁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넷째, 4만 명이 1억 5천만 원을 다투는 동안 12만 명의 협력사 직원이 4천만 원으로 버틴다는 격차를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청구서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6억 원을 더 받겠다고 시민 한 명당 14만 원이 청구되는 이 구조 말입니다.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1년 만에 깨어난 정부의 회전문 카드는 4단계 효력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그 옆에는 5명의 청구서 주인이 100조 원을 나눠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 노조가 예고한 5월 21일, 18일 파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한국 경제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를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과 삼성 주식이 그 18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해두시면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